단기 매매 증권 평가 해봤는데 두 문제를 넣어놨어요. 종목이 한 개일 때랑 두 개 이상일 때, 복수일 때인데 그럼 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되게 복잡해지겠죠. 하나씩 다 평가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니까. 근데 정황상 안 될 것 같죠. 그냥 그렇겠구나 정도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 72회 이때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11번 문제는 그 교재 기본서에서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잠깐 설명해 주려고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안 한다 했잖아요. 책도 빈틈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어가 제대로 돼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빈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하고 관련된 거 참고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원서 접수 기간인데요. 내일부터 정확히 말하면 오늘 밤 12시부터. 네, 회계 1급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코로나 때문에 막 뛰어 앉았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빨리 차가지고 시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시간이 특별회가 있고 일반 회차가 있는데 특별회가 9시고 일반 회차가 3시예요. 당연히 그 두 시험은 다르겠죠. 똑같은 문제로 풀진 않겠죠. 네, 두 개가 시험이 다른데 그러니까 난이도가 달라요. 그것도 운이죠. 저는 그냥 늦잠 자고 3시에 볼 것 같긴 한데 근데 회계 1급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 접수를 웬만하면 하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12시부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2시는 터져요 서버가. 그래서 아마 한 1시쯤 정도 됐을 때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먼저 하라고 하냐면 처음에 하면 그 장소를 고를 수 있거든요. 광주에 있는 그 여상들 있죠. 광주 여상, 송원 여상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은 아마 랜덤 배정밖에 없을 거예요. 남는 자리밖에. 그럼 시험 일주일 전에 장소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접수를 해놓고 자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 홈페이지는 그러니까 집 가서 바로 하시는 게 좋겠죠. 준비를 좀. 홈페이지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자격시험이 중요해요. 왜냐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거기는 세무사들이 가입하는 곳이고 우린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하고 시험 접수를 하셔야겠죠. 전산회계 1급으로 하셔야 돼요. 막 세무회계 1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전산회계 1급. 그리고 특별회랑 일반회가 있다고 했는데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딱 봐도 그럴 것 같죠. 둘 다 하면 좀 너무 반칙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부러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 번호로 문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막 안 되고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일찍 자는 편은 아니니까 뭐 안 되면 물어보셔도 되고. 근데 이 정도 하시면 그리고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증명사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증명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셀카라도 찍어서 올려요 일단은. 왜냐면 증명은 되잖아. 그리고 자격증 발급할 때 제대로 된 걸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없다고 회원가입 못했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른이. 알겠죠? 셀카라도 찍으면 되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겠지. 네. 접수비는 2만 얼마 될 거예요. 접수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원래 접수를 말을 안 해줘도 되긴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니까 그냥 저는 그냥 호의로 하는 건데 옛날에 접수 막 안 한 사람들이 한 번밖에 말 안 해줘서 몰라서 못했다 이런 사람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제일 간절할 거 아닙니까? 네, 접수하시고요. 시간 많다고 막 나중에 하지 마시고 꼭 내일 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도 받고 그러면 이제 답을 제가 굳이 쓸 필요 없죠? 5,500짜리가 5,150이 됐다만 알려드리면 350만 원이 떨어졌구나. 평가 손실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응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모를까봐 블로그에다 다 올려놨다고 했고, 네, 이렇게 응용력을 계속 기르셔야 합니다. 평가도 다 해봤고요. 이제 12번 문제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개정 과목 밑에다가 파란색으로 계속 성격을 적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성격까지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고르면 성격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필요하니까 적어드리는 거지. 고를 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을 컴퓨터에 고르잖아요. 그럼 걔는 이미 비용이에요. 자본일까 비용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냥 종이에 풀 때는 그 개념이 필요하니까. 12번 요것도 중요한데 안 중요한 건 없죠 사실. 12번은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이네요. 처분. 그러면 취득과 반대죠. 처분은. 그러면 취득할 때도 수수료가 있고요.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이것도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그 자산에다가 이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즉 취득 부대 비용은 이름이 없습니다. 금액으로만 더해지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볼 수가 없겠지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재료를 사는데 원재료라는 자산을 사는데 그거 가져오려면 운반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그 운반비가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럼 원재료가 100만 원인데 원재료 사올 때 운반비가 3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냥 원재료 103만 원. 그러니까 운반비는 이름이 없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었는데 이 예외는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예외가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예외다. 딱 하나다. 그게 자산 중에 단기매매증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원칙이 자산에 더하는 거였으니 예외는 더하지 않겠네요. 더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개정 과목을 하나 더 썼죠. 그게 900번 수수료 비용.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역으로 해버리자. 내가 자산을 취득을 했다. 그럼 아예 단기매매증권인지 아닌지로 해버리자 이거지. 단기매매증권이다. 그럼 900번 수수료. 아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단기매매증권을 살 때가 답이 문제 8번 9번이었죠. 8번 9번.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돼.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8번 답은 이미 써놨으니까 제가 답을 한번 다시 빨리 적어볼게요. 8번 답. 단기 매매 증권 90만 원 900번 수수료 비용 3만 원 보통 예금 93만 원.
써있죠. 다 풀었던 문제니까. 근데 이 8번 문제에서 목적이 바뀌면,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되려면 두 개 필요하겠죠. 첫 번째 시장성 있어야 된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어야 된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깨져버리면 뭐가 된다 했죠? 매도 가능 증권 된다 했지. 그러면 그렇게 바꿔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만약에 장기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이고 시장성은 또 있대.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그리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숫자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다. 유동 비유동. 그래서 제가 장기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큰 거 써야 되죠. 비유동이니까. 오랫동안 입합할 거 아니에요. 이런 디테일도 중요해요. 이거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일단 큰 거라 가정하고,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샀는데 이거 살려면 수수료 3만 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죠. 그럼 원칙이죠.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93만 원이지. 이거 자체도 소원 포인트가 될 수 있죠. 93만 원, 보통 예금 93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네, 이 두 개를 일단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걸 비교해야 되냐면 항상 한눈에 봐야 되거든요. 얘가 원칙입니다. 얘가 예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만 원입니다. 수수료 3만 원. 얘는 이름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냥 매도 가능 증권에 합쳐져 있잖아요. 이름이 없죠. 금액만 있죠. 이게 정상.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 있는 거는 비정상. 이걸 일단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고 팔아야 됩니다. 자, 확실히 개념 잡아놨죠? 이렇게 개념 잡고 팔아야 된다고. 이거 해놓고 12번 가야 된다 소리.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팔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원칙이죠. 그럼 지금 이 12번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다고 나와있어요. 원칙이죠? 원칙대로 할게요. 얘는 예외가 없기도 해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팔아볼게요. 자리가 없으니 위에 거 지우고 쓸게요. 이걸 참고해서 처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을 했다. 그러면 장부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또 장부 금액의 개념이 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10번이랑 11번을 아까 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봅시다. 8, 9, 10, 11을 다 볼게요. 장부 금액을 찾아가요. 이번 컨셉은. 자, 8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을 90만 원에 샀죠. 여기서 포인트는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주식의 액면 금액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5,000원 X표 치고 시작했죠. 그럼 내가 90만 원 주고 샀는데 수수료 3만 원 들었죠. 근데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그럼 93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죠. 그럼 이 9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 쓴 돈. 그럼 이 90만 원이 그대로 장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8번에서 장부 금액은 얼마냐? 90만 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90만 원이네. 그럼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도 똑같아요. 단기 매매 증권을 샀죠? 그럼 액면 금액 바로 제끼죠? 필요 없어. 그러면 35,000원에 100주를 샀으면 총 350만 원 썼겠죠. 그럼 350만 원인데 수수료가 5,000원이잖아요. 얘는 더하지 않죠.
그럼 장부 금액 얼마예요? 350만 원.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그럼 장부 금액 각각 찾았죠. 90만 원, 350만 원. 이건 초급이지, 초급 단계. 그다음 10번 가볼게요. 10번에서 장부 금액을 찾아라. 근데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10번에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 전 장부 금액과 평가 후 장부 금액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럼 10번 문제를 보고 10번 문제를 딱 보면 아직은 붕괴를 안 한 상태죠. 그럼 딱 10번 문제를 봤을 때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1,400만 원이어야 돼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취득원가 1,500 써있죠. 이 1,500은 8번, 9번처럼 했을 거라고. 그래서 1,500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12월 31일이 됐잖아요. 그럼 그때 1,400으로 바꿔야 했죠. 그럼 그때 100을 뺐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얼마가 됐어요? 1,400이 됐지. 그 후로는. 그러면 우리가 10번 문제를 딱 바로 봤을 때 장부 금액은 1,400만 원인 거잖아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외울 수도 없고 외우면 힘들어져요 진짜. 그러면 이걸 보고 1,400이네? 그럼 우리는 1,360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40을 뺐죠. 그럼 이걸 하고 나서 장부 금액은 이제 얼마예요? 1,360이잖아 이제. 장부 금액 이제 찾을 줄 알겠죠? 그럼 11번 문제 딱 봤을 때 장부 금액 얼마죠? 5,500. 5,500원 만원어치가 있다. 근데 지금 5,150이 됐죠. 그럼 이제 붕괴하면 5,15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과값은 내가 알아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500이라고 이미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350만 마이너스를 적어준 거죠. 그럼 내 머릿속에는 이제 5,150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잔액은 내 마음속에 저절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장부금액 개념 아셨죠? 그러면 장부금액은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장부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냐 하면 샀던 금액 또는 작년 말의 평가 후 금액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12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장부금액 찾아야지.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해. 내 돈. 볼게요. 팝니다. 일단 확실한 건 수량이에요. 수량은 확실하죠? 그러면 천주잖아. 천주. 12번에 천주 팔죠? 천주다. 액면가 500원 나왔는데 어쩔까요? 필요 없죠. 살 때도 안 중요하고 팔 때도 안 중요하지. 그럼 액면가 X. 왜냐면 사고 파는 거니까. 취득가 1,000원이라 돼 있네. 그럼 이 말은 문맥상 취득가 1,000원을 말하고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는 사고 나서 평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사고 나서 평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12번이 8월 25일이잖아요. 올해 산 거라고. 작년에 산 게 아니라 올해 산 거예요. 그럼 올해 1,000원에 샀었으면 1,000원이라 적혀있겠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1,000원이라는 소리겠죠.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천주에 대한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죠. 찾아야 된다고 100만 원. 근데 8, 9, 10, 11을 못 찾는데 12번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찾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부 금액. 그러니까 최종 결과라는 거지. 그러면 12번 문제를 보면 그럼 내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주식을 팔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다 판 게 아니라 50%는 팔았네. 그러면 100만 원 중에 50%만 장부에서 나가야 되죠. 걔만 팔았으니까. 그러면 얼마 나가는 거예요? 50만 원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이제 좀 표시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좀 이 방법을 선호하는데 그냥 결과만 쓰는 것보다는 천주 곱하기 1000원 곱하기 50%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 있으면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50만 원만 써놓으면 나중에 왜 50 나온지 모른다. 나중에 봤을 때 내일 봐도 기억 안 날걸. 항상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보면 기억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메모해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5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장부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50을 빼버렸으니까 이제 50 남았겠네 또. 그것까지 생각하면 제일 좋고 일단은 지금 나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죠. 이제 얼마 받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1,500원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똑같은 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결론은 1000주 곱하기 50%니까 500주인 거잖아요. 500주 곱하기 1,500원 이렇게 가야 되죠. 항상 이거 하나하나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지? 75만 원인가? 절대 여러분 암산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항상 75만 원. 75만 원 팔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것은 수익이다. 왜냐면 처분은 실현이라고 그랬죠. 지금 진짜 기분 좋은 거 맞아요. 수익일 거예요, 수익. 그럼 이제 75만 원을 뭘로 받았는지 볼게요.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써있죠. 근데 이거 보고 입금하였다는데 제가 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주식도 주고 돈도 줘? 말이 안 되죠. 문맥상 해석해야 된다.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는데요? 그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주식을 줬으면 쟤가 하였단 소리죠. 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문맥상 보통예금에 75만 원이 입금이 되었네요. 자산의 증가. 주식 계좌로 들어왔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쉽습니다. 안 어렵죠. 그냥 그러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쉽냐면 수수료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주식 팔면 수수료 내요. 그러니까 이건 가라라고 이거. 이건 구라예요, 구라. 여러분 쉽게 풀라고 지금 구라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은 진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걸? 그럼 수수료 10,000원을 내줄게. 수수료 10,000원 들었다. 이러면 다 틀린다고 이제. 뭐 안 떠오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써놨잖아요. 원칙과 예외 있다. 처분했죠 지금? 근데 처분했는데 뭐 별다른 언급 있나요? 뭐 그냥 별말 없지. 그럼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원칙이라 그랬지. 그럼 이걸 빌려서 써야겠네. 맞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수수료 비용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수수료 비용 쓰지 말라고. 내가 이걸 왜 틀리냐면요. 900번 수수료 비용에 꽂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아닌 애들은 아니니까 뭐 언급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예외입니다. 900번 수수료 비용 하면 그게 기억이 남는다고. 그럼 수수료 비용은 900번 수수료 비용 아닌가요?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유일한 예외라 그랬지. 그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단기매매증권 취득 부대 비용이에요. 처분이라 말한 적 없어. 난 처분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맞죠? 근데 처분할 때 수수료 10,000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틀릴 것 같아요? 이거 쓰겠지. 900번 수수료 비용 이렇게 쓰겠지. 10,000원. 바로 나가리죠. 그럼 논리상 오답인 거 아시겠죠? 왜냐면 저는 자산을 취득할 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산 취득. 자산 취득.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취득 부대 비용이 900번 수수료 비용이고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더해버린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900번 수수료 비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처분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처분은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처분은 원칙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름이 없어야지. 이름이 없어야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10,000원을 수수료를 내냐? 잘 생각해봐요. 실제로 주식을 팔잖아요. 75만 원이죠. 수수료가 10,000원이면 74만 원 들어옵니다. 10,000원을 빼가니까요. 키움증권에서 10,000원을 빼가니까요. 그럼 얼마 들어와요? 74만 원 들어오죠. 이렇게 되네. 보세요. 플러스 3만 원, 마이너스 만 원. 끝. 이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내용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수수료 생각해 봅시다. 물건 사면 돈이 나가요, 들어가요? 돈 나가죠? 그럼 살 때 돈 나가네. 그럼 수수료 내면 돈 나가요, 들어와요? 나가죠. 그럼 보세요. 방향이 어때요? 같지? 그럼 더하면 돼. 얘도 나가고 얘도 나가잖아요. 90만 원도 나가고 3만 원도 나가죠. 그럼 같이 나가니까 더해서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잖아요. 더해. 팔아볼까요? 팔 때 수수료 팔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돈 들어와죠? 돈이 들어와. 근데 수수료는 나가죠. 방향이 어때요?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더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떡할까요? 빼야죠. 돈은 들어오고 수수료 나가잖아. 그럼 빼야지. 75만 원은 들어오고 10,000원은 나가잖아. 그럼 빼야지. 74만 원만 들어오잖아요. 알겠어요? 이 개념부터 알아야지 일단. 막 이게 너무 신박한 개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러네.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지 그냥.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이 수수료를 따로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분은 예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분할 때 900번 수수료가 나올 확률은 없다. 그럼 단기매매증권 처분할 때 900번 수수료 비용을 쓰면 오다. 100%의 확률로 오다. 희망은 없습니다. 이런 걸 잘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은 살 때 팔 때가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른 애들은 어떨까? 똑같지. 90만 원 플러스 3만 원 똑같이 적어볼까? 90만 원이죠 원래. 여기에 플러스 3만 원 쓴 거죠? 이유는 둘 다 나가니까 더해서 나가라. 팔 때는 돈은 들어오지만 수수료 나가네. 그럼 75만 원은 들어오는데 10,000원은 나가니까 빼면 74만 원이죠? 74만 원만 들어와라. 10,000원 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아 보여야 된다. 네, 실제로 똑같으니까 이걸 알아보면요. 지금은 단기매매 증권 팔잖아요. 나중에 뭐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하겠죠? 똑같아. 이름만 바뀌고. 잘 해놔야 돼 기초를. 그러니까 결론은 900번 수수료 너무 헷갈려요 하면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만 나온다고. 딱 거기만. 근데 왜 헷갈려? 도대체 뭐가? 거기만 나온다고 말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거기서만 나온다. 왜냐면 12번 문제를 보고 답만 보고 넘어가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합격은 하는데
실무에서 일을 못 해버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좀 안타깝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겠지. 아, 그 새끼가 안 알려줬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자격증은 천천히 따더라도 제대로 알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수수료를 넣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살 때는 있는데 팔 때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쉽게 주려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답을 수수료 10,000원 넣어가지고 그냥 이걸 수수료가 있는 걸 푸는데 없는 건 당연히 풀 줄 알겠지. 항상 난이도는 살짝 높게. 운동선수들이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하잖아요. 실전에서 더 잘하게. 그러면 이때 기분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50만 원짜리를 75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럼 25만 원이 좋을 뻔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수료 10,000원 있었죠. 그럼 기분이 얼마가 좋은 거죠? 24만 원은 제일 좋지. 들어온 만큼만 좋으니까요. 근데 원래는 이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처분이익, 처분손실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건 처분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2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수수료 때문에 10,000원이 안 좋아진 거죠. 차변에서 10,000원이 빠지니까 대변에서도 10,000원이 빠지는 거지. 수수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수익.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10,000원까지 넣어서. 절대 안 틀려요, 여러분. 남들은 틀리고. 살짝 바꿔볼게요. 12번 문제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볼까?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12번 문제를 매도 가능 증권을 팔았다라고 하면 금액 똑같이 하고 수수료 10,000원 똑같이 넣고 처분은 예외 없다 그랬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뀌면 끝나요. 처분은 다 똑같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봐요. 얘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 그래야 물어볼 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헷갈려요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 네, 그렇게 능동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일도 잘하잖아요. 그럼 안 겪어봐도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다 똑같아. 예외 없으니까.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단기 매매 증권 3단계 봤어요. 취득, 평가, 처분. 네,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어요. 너무 좀 자세히 해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대충 가르칠 거면 안 가르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3페이지인데 금전채권입니다. 제목이. 채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채권은 민법상 표현인데요. 청구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금전을 붙여놓은 거죠. 금전을 청구할 권리. 회계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금전 채권은 정확히 말하면 금전 청구권이다. 야, 돈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일 쉬운 거. 돈 빌려줘. 야, 내가 돈 빌려줬잖아. 돈 내놔. 금전 채권 있죠? 그걸 대여금이라 그래요. 빌려준 돈. 그 대여금이 빌려준 돈인데 네, 미수금도 들어보셨죠? 미수금. 미수금은 못 받은 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여가 전제가 돼야 미수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빌려줬는데 왜 내가 못 받고 있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결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미수금 뜻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면 그 빌려준 거는 사실 근데 빌려주는 개념을 생각하면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제조업이란 걸 생각해야 돼. 항상.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게 자기의 영업인 회사가 있어요. 은행이에요. 은행은 솔직히 말하면 합법적인 대부업체죠. 은행은 국가가 인정한 대부업체 아닙니까? 은행은 없는 돈도 빌려줍니다. 왜냐면 원래 이런 게 좀 재밌는데 여러분 돈 빌릴 때 현금으로 안 받죠. 1억 빌려주세요 하는데 1억 현금으로 받지 않죠. 계좌로 받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은행은 국가가 그걸 허락해줬어요. 너 현금 없어도 돈 빌려주게 해줄게. 누가 할 거야? 1억 찍어주면 끝나지.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조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조업은 우리는 물건을 팔아 만들어서 파는 회사죠. 그럼 돈을 빌려주는 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지.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자산이 300조대가 있는데 그냥 나 반도체 만들기 귀찮다. 그냥 나 돈놀이 할래. 그럼 돈 떼돈 벌지 않나요? 300조로 돈 빌려줘봐. 그럼 떼돈 벌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그럼 주주들이 좋아할까요?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럴 거면 러시앤캐시 주식을 사지. 삼성전자 주식을 왜 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제조업한테는 대여금이 영업이 아니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여금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셔야 돼. 그래서 대여금은 흔하진 않고요. 우리 업종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금전 채권이 있어야 되는 거는 내가 제품을 줬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을 때. 그런 걸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죠. 내가 매출이라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돈 받아야 되죠. 근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돈 주고 할 수 있죠? 그 매출 채권인 거예요. 매출에 대한 청구권. 당연히 돈 달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금전 채권을 좀 나눠보면 금전 채권 이걸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매출 채권이다. 제조업이니까 제품을 팔았을 겁니다. 이게 업종부터 좀 자세히 보면은 제조업이랑 유통업, 도소매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회계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겠죠. 왜? 그러면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원재료 사고 이거를 제품으로 바꿔서 제품 매출을 해요. 이렇게 세 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품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전자한테 제품은 갤럭시겠죠. 그럼 갤럭시 이렇게 안 부르고 제품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인데 제품의 그럼 왜 제품이냐 하면 내가 팔려고 제조한 물건이라는 소리입니다. 팔려고 제조한 물건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품에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만들어서 뭐 하이마트 같은 데 납품할 수도 있죠. 뭐 하이마트에서 이거를 받아서 팔아요. 그럼 도소매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매업, 소매업. 그럼 하이마트가 이걸 사오잖아요. 그럼 하이마트가 갤럭시를 사왔는데 지가 만들었나요? 그럼 이걸 하이마트가 갤럭시를 제품이라 부르면 될까? 안 돼. 내가 안 만들었잖아. 그럼 구라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갤럭시 왜 사왔죠? 팔라고 사왔지. 팔라고 사온 걸 상품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제품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 제품을 사는 상황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왜냐면 제품은 내가 팔려고 만든 물건이란 뜻이죠. 그럼 제품을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절대로 세상에 없는 일이죠. 내가 만든 물건을 제품이라 부르는데 제품을 살 수가 없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상품. 그럼 얘는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팔면 돼. 제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원가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죠? 원가는 쓴 돈이다. 그러면 유통업은 상품을 사올 때 가격이죠. 상품 가격이랑 사올 때 운반비 이런 거 있죠? 그걸 더하면 원가예요. 그것보다 비싸게만 팔면 돼. 그러니까 원가 구조가 되게 단순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떼온 가격보다만 비싸게 팔면 된다고. 근데 제조업은 원재료 사고 이걸로 노동자들 일 시키고 가스 쓰고 전기 쓰고 수도 쓰고 제품이 만들어지죠. 그럼 한 개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이 원재료에서 제품이 되는 사이에 원가 회계가 있어요. 한 개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책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아시겠죠? 근데 상품은 그딴 거 필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가 회계를 낼 수 있거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미용실 갈 때마다 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그 다 하고 뭐라 그래요? 제품 발라드릴까 이러잖아요. 제품 아닌데 말하면 좀 찐따 되잖아요. 아, 얘 발라주세요 이러고 그냥 나오지. 생각을 해보세요. 상품이죠. 그렇게 일상생활에 생각을 해보라고. 온 생활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조업이 메인인데 이 유통업을 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를 메인으로 하는데 좋은 물건 있으면 좀 떼다 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메인인데 서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거는 제품 상품까지도 가능은 해요. 메인은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 그럼 우리가 제품을 팔든 상품을 팔든 매출이죠. 그럼 매출 채권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팔 때 쓰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매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처분 들어봤죠? 매각 들어봤죠? 그럼 그 뉘앙스를 한번 파악하면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물건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매출, 처분, 매각은 다 나가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제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매출은 데일리 맨날 하는 거. 맨날 하는 거. 삼성전자 맨날 갤럭시 팔죠. 그럼 갤럭시를 팔면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부지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 삼성전자 맨날 땅 파나요? 안 팔죠. 그럼 그럴 땐 땅을 매출했다 이러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처분 매각 넣으면 어때요? 좀 괜찮지? 약간 일회성 느낌. 근데 뭐 누가 그걸 물어볼까요? 그러진 않지. 그냥 내 느낌이 좀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맨날 하는 거고 처분 매각은 그냥 어쩌다 한번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결론은 둘 다 나가는 거다. 근데 매출이 강조돼 있죠. 그러니까 상품 제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매출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채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매출 채권은 이게 개념이 뭐냐? 영업이지 영업. 내가 제조업인데 제품을 팔았다. 그럼 본업이잖아요. 본업. 그럼 이건 매출 채권은 영업에 의한 채권이구나. 그럼 이게 좀 주주들한테 떳떳한 채권인 거지. 갤럭시 팔아서 받기로 했어요. 이런 거고 기타 채권은 아까 말한 약간 그 돈 빌려줬거나 그러니까 받을 권리긴 한데 매출 채권은 아니어야 되니까 돈을 빌려준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말고 땅, 건물, 차 이런 거 팔 수 있죠. 그걸 팔고 그러니까 처분 매각이지. 그걸 하고 돈을 못 받은 상태일 수도 있죠. 그것도 기타 채권이에요. 매출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주고 돈을 못 받은 상태면 매출 채권 영업 떳떳한 거.
근데 기타 채권 비영업이지. 갤럭시 아닌 걸 팔았거나 돈 빌려줬을 때 느낌이니까. 그러면 얘는 비영업. 그러니까 이거는 많아도 좀 떳떳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은 자기 실력. 근데 밑에 건 뽀록 약간 이런 거. 왜냐면 한전이 땅 팔고 내려왔잖아요. 현대자동차에 한 11조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11조를 받았는데 한전은 전기를 파는 게 실력 아닙니까? 근데 땅 팔아서 11조 받아놓고 저 11조 받아요. 그럼 자랑하면 누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 게 기타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구분은 해야 돼요. 돈을 받는 건 팩트지만 실력인지, 그러니까 평탄지 뽀록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회계는 항상 영업과 비영업을 구분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내일 채권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